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마스크를 빼고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됩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 2년 1개월 757일 만입니다. 마스크는 2주 뒤 상황을 보고 다시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곳곳에서 변화는 일어나고 있는데요. 서울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혜인 기자, 지금 뒤에 보이는 곳이 보니까 서울광장에 있는 선별검사소 같은데 그것도 역시 변화가 있겠어요? 네, 2020년 12월에 처음 마련된 이곳 임시선별검사소는 다음 주 금요일에 사라집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하루 평균 500명 넘게 검사를 받았는데 어제는 1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규모를 줄여 청계광장으로 옮길 예정인데요. 1년 전만 해도 검사 대기줄이 광장을 빙 둘러싸고 있던 걸 생각하면 변화를 실감케 합니다. 2년 넘게 유지됐던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모두 풀립니다.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요. 사적 모임이나 대규모 행사, 집회의 인원 제한도 없어집니다. 또 25일부터는 영화관과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고척돔에서 치맥을, 극장에서 팝콘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때는 수도권 내 사적 모임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되기도 했었는데요. 오랜 시간 힘겹게 버텨온 자영업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진짜로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거의 2년 내내 투잡한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든 다시 2년 버텼으니까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다만 마스크 착용은 일단 남겨놓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2주간의 상황을 지켜본 뒤 해제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일상 회복을 시도했다 실패했던 작년 연말처럼 다시 제한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앞섭니다. 다른 코로나가 이게 좀 강한 게 확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또 조심스럽고.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동아리 활동 후에 뒤풀이 계획이 잡혀 있어요. 애초에 조 편성을 거리두기에 맞춰서 8명으로 했었거든요. 선별검사소가 사라지고 나면 이곳에서는 그동안 열지 못했던 축제들이 펼쳐집니다. 2020년 3월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등의 운영 제한을 권고하면서 시작된 거리두기가 드디어 종료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낮아집니다. 결핵과 홍역 같은 감염병이 바로 2급입니다. 목표를 종식보다는 동거로 잡은 건데 매우 위험한 시기는 지났다는 판단에 있습니다. 앞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조희원 기자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2급으로 내려가면 우선 확진이 돼도 7일 동안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진자도 일반 병의원에서 예약 없이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무료였던 외래 진료와 입원비는 모두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만 2천여 개였던 코로나19 환자 전담 병상도 90% 가까이 줄었습니다. 1급일 때는 이제 즉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이제 24시간 이내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 수치가 그날의 상황을 100% 반영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하지만 모든 걸 당장 바꾸는 건 아닙니다. 감염병 등급 조정은 일단 오는 25일에 하지만 4주 동안 격리 등 현행 체계를 유지합니다. 유행 상황이 안정적이면 이르면 다음 달 23일부터 격리가 해제됩니다. 또 6월부터는 해외 입국자도 격리가 면제되고 PCR 검사도 현행 3번에서 2번으로 줍니다. 이런 변화는 오미크론 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을 근거로 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2만 5,846명. 3월 중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줄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확진자가 다시 폭증했던 작년 11월과 달리 전체 국민의 30% 이상이 이미 코로나에 걸렸다는 것도 고려됐습니다. 그러나 2020년 11월 체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이후 41차례 단계 완화와 격상을 반복해온 만큼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지금 확진자 나오는 추이를 보면은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편인데 또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다고 해서 방역을 완화하고 이렇게 가도 된다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방역당국은 신종 변이가 나타나거나 인플루엔자가 동시 유행하는 등 새로운 위험 요인이 나타나면 거리두기나 격리 등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 소식을 누구보다 기다렸을 분들, 바로 이분들일 겁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2년 넘게 힘겹게 버텨온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인데요. 그동안 피해가 컸던 만큼 금세 회복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현장에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이분들 만나봤습니다. 7년 전 코인 노래방 사업을 시작해 서울과 경기도에 매장을 7개까지 늘렸던 경기석 씨. 코로나가 덮친 지난 2년 동안 자식 같던 매장 4곳의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매장은 사업자 대출을 갚을 돈이 없어 쉽게 닫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굉장히 한편으로 굉장히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많이 무겁거든요. 이제 2년 동안 그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가 너무 막대하다 보니 코로나 직후 당구장을 연 한재용 씨의 경우 보상 한 푼 없이 1년 반을 버텼습니다. 그 사이 주변 당구장 8곳 중 절반이 사라졌고 손님 없는 가게를 홀로 지키느니 월세만 내는 게 낫다며 영업을 멈춘 가게들을 볼 때면 재용 씨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새벽 영업과 가게 내 식사가 가능해지면 사라졌던 활기가 돌아오지 않을까 희망이 생겼습니다. 점심시간 짬 내서 짜장면 시켜서 당구 치시면서 이렇게 하고 가시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예 당구장을 안 오시는 거죠. 좋아지겠지, 좀 나아지겠지, 그런 마음이죠. 실내 인원 제한으로 그동안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없었던 키즈카페는 오랜만에 파티 예약을 묻는 전화로 해제 사실을 체감하기도 했습니다. 5월이나 6월 여름에는 굉장히 또 신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객과 매출이 70% 이상 급감한 영화관 역시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보는 그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영관 내에 취식 제한이 오히려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인원 제한보다는 더 극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계까지 내몰렸던 상황이었기에 당장 지난 2년여의 피해가 회복되길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전면 해제가 부디 정부가 내리는 마지막 조치이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한 후보는 첫 출근길에서부터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를 향해 무슨 일을 했길래 야반도주까지 벌이냐며 거친 표현으로 맹비난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후보가 서울 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첫 출근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묻자 정부와 여당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짓고 몰래 도망치는 것처럼 집권 5년 치부를 덮으려고 검찰 수사권을 뺏으려 한다는 겁니다. 검찰을 두려워하는 건 범죄자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윤석열 라인이 중용될 거란 우려에 대해선 장관이 되면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장관 후보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적극 수사해야 할지 의견을 묻자 원론적인 답만 내놨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년 전 한 후보는 당시 조국 법무장관 후보 가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현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의 자녀들이 아빠 찬스를 이용해 의대에 편입학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한 후보가 첫 출근하면서 청문회 준비단도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한 후보가 1년 만에 전세보증금을 5억 3천만 원이나 올려받은 데 대해선 다툼 없는 정상거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초 스스로 나간다던 세입자가 입장을 바꿔 시세대로 새로 계약을 맺은 것이어서 기존 계약을 연장할 때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 5% 제한을 지킬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첫 출근길 공개 발언을 쏟아냈던 한 후보는 앞으로 출퇴근길을 공개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야반 도주 발언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만방자하다,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즉각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청문회 통과가 힘들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권 물리는 야반 도주라는 한동훈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만방자한 언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의 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역시 윤석열 정부의 소통령답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과 민주당을 향한 복수의 칼날과 사나운 발톱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해보나 마나 이미 레드카드 퇴장입니다. 윤 당선인이 신복을 내세워 대국민 선제 타격을 했다. 한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되면 검찰과 야합해 고위공직자 인사를 통제하는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비난도 하루 종일 이어갔습니다. 정의당은 국회에 대한 모독을 중단하라고 한 후보자에게 촉구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조정이 야반 도주면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은 대낮 활극입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요구는 선택적 기소를 일삼아왔던 검찰 때문이라며 한 후보자는 자성부터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에 대한 방어막을 더 강하게 쳤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정권에 의해 핍박받던 의로운 검사의 일할 기회를 뺏는다면 이게 공정한 나라입니까? 이준석 대표는 한 후보자가 특검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고 검찰 수사권 조정을 야반 도주에 비유한 것은 당의 입장과 일치한다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낙마를 벼르고 있는 민주당과 사수를 외치는 국민의힘 간의 대치는 갈수록 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없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검찰은 졸속 입법에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172명 전원이 서명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검찰 수사권 분리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아있던 부패, 공직자, 선거 등 6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검사의 직무는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수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했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다만 경찰이나 공수처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위해서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법안 시행의 유예기간은 3개월로 민주당은 지난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가 4, 5천 건에 불과했다며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한 예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검수완박법이다. 본회의에서도 여야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집중된 권한은 애초에 우려대로 막심한 오남용의 폐해를 낳아왔습니다.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 바로 범죄자들이 활개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법안 상정권을 쥔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각자의 입장을 설득하며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이번 달 말 박 의장의 해외 순방이 변수인데 박 의장은 순방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고 사회권을 민주당 소속 부의장에게 넘기고 갈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호수 검찰총장은 오늘도 국회를 찾아 박 의장과 면담한 뒤 입법에 앞서 자신부터 탄핵하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대검찰청은 민주당 법안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범죄 피해자와 국민의 고통만 부를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자녀들의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일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오늘은 아들의 병역 관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10년 신체 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었는데 5년 뒤에 척추 협착으로 4급을 받았고 결국 군대 대신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진단서를 발급해줬던 병원이 하필 아버지가 일하던 경북대 병원이었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큰아들은 지난 2010년 첫 신체 검사에서는 2급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 실시한 재징병 검사에서 척추협착증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고 결국 대구지법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쳤습니다. 당장 5년 만에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바뀐 판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던 시기에 정 씨가 연구소에서 주당 40시간씩 학생연구원으로 일하며 수업도 6과목을 듣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척추 협착으로 4등급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주당 40시간의 연구활동에 참여와 19학점의 수업을 이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가능한지. 정호영 후보 측은 적극적으로 반론에 나섰습니다. 첫 신체 검사에서 2급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정 씨가 대입 준비와 학업 등으로 인해 2013년 9월 척추협착증 판정을 받았고 재징병 검사에서 병역 판정 의사가 직접 CT를 찍어 4급 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병무청 확인 결과 정 씨가 재검 당시 제출한 병무진단서가 아버지가 부원장으로 일하던 경북대병원에서 발급됐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원장까지 오른 경북대병원에서 자원봉사로 스펙을 쌓고 특별 전형을 통해 의대로 편입학한 데 이어 병역 판정에서 4급을 받을 때 제출한 진단서도 발급받았습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떳떳하다고 해명해온 정 후보 측은 추가로 제기된 병역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김인철 후보자는 대학 총장 시절의 행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회계 부정부터 골프 특기자에게 학점 특혜를 줬던 의혹, 또 이른바 금수저 학부모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했다는 의혹까지 여러 가지 자질 시비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8년간 한국외대 총장을 지낸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2019년 교육부 감사에서 학교 법인카드로 골프장 이용료와 식대 등 1억 4천여만 원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결제한 게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학교가 비용과 업무 관련성을 소명하면서 기소는 피했지만 줄곧 대학 등록금 인상을 주장한 후보자가 학교 돈은 이렇게 증빙 없이 쓴 게 적절한지 청문회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되고 불통 총장으로 대학 구성원들이 반발을 샀던 교육부 장관 후보를 포함하여 또 2012년 외대에 입학한 프로 골프 선수 김인경 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교수 시절 자신의 강의를 수강한 김 선수가 해외 경기에 참가하느라 결석이 많았고 규정상 F학점이었는데 오히려 A+를 줬단 겁니다. 또 김 후보자가 총장이 된 뒤엔 다른 교수들도 학점 특혜를 줬다는 언론 보도까지 터져나오자 학생들은 외대의 정유라 의혹이라고 경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이미지에 브랜드에 손상이 있었고. 김 후보자는 당시 총학생회 측과 고발을 취하해주면 학교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주겠다며 뒷거래를 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또 2015년 총장 재임 당시 학교가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의사, 판검사 부모를 둔 학생을 전수조사해 학생들의 반발을 샀고 지난해 2월에는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하던 학생을 고압적으로 다그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내가 네 친구야? 내가 네 친구냐고? 자네 뭐라고 그랬어 지금? 지난해 7월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으로 세미나에 참석해 교육부가 교수 연구비를 감사한 뒤 과도하게 신분에 관련된 처분을 요구하면 대학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해 부정수급을 옹호하는 거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개별 사안에 일일이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설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내각 인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어젯밤에 만남을 통해서 일단 갈등을 봉합했는데요. 오늘 인수위 회의에 나란히 함께 참석을 해서 화합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만남의 결과를 놓고 양측이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는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만찬 회동 이후 인수위 회의에 함께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오셨어요? 네. 다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시작됐지만 윤 당선인은 앞선 갈등을 의식한 듯 안 위원장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인수위원님들의 밤낮 없이 고생하시는 이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내용도 아주 충실하고 제 마음에도 흡족합니다. 안 위원장도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당선인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국정과제 제대로 잘 만들겠다는. 내각 인선을 놓고 최고조에 이르렀던 두 사람의 갈등은 국정 전반에 대해 깊이 소통하고 특히 보건의료와 과학기술 등 안 위원장의 전문 분야에 대한 관여를 늘려가기로 합의하며 일단 봉합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회동 결과를 놓고 양측의 온도 차이도 감지됐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공동정부의 한치도 흔들림 없이 손잡고 가기로 했다고 전했지만 안 위원장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공동정부 정신의 훼손부터 언급했습니다.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회동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는 당선인 측 설명에 대해서도 안 위원장 측은 화기애애했다기엔 서로 느끼는 온도차가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인선에 대한 전망을 놓고도 장 비서실장은 누가 추천하냐보단 합당을 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합당이 되면 이 정권 창출의 뿌리인 정당이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 추천 몇 명 들어갔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인선 갈등을 서둘러 봉합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민주당은 쇼윈도우 부부의 의미 없는 쇼에 불과하다. 공동정부는 사실상 문을 닫았다고 혹평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이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날이죠. 다음 달 9일에 청와대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5월 10일 0시부터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배려한 조치인데요. 문 대통령은 서울 모처에서 하루를 지낸 뒤에 다음 날 취임식에 참석했다가 경남 양산에 있는 사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엔 우크라이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 흑해 함대 소속의 함선이 침몰했는데요. 이 침몰의 원인을 두고 양국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폴란드에서 현재 전쟁 상황 취재하고 있는 김건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침몰한 배의 길이만요 200m 정도나 되는 굉장히 큰 배던데 침몰 원인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이 다르다고요? 네, 전함과 구축함 사이 정도로 탑승 승무원만 500명에 가까운 순양함입니다. 배의 이름은 모스크바호입니다. 크림반도 인근에서 침몰했는데 우크라이나는 미사일 타격이 적중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В Чорноморській операційній зоні протикорабельними ракетами «Нептун» уражений крейсер «Москва», флагман Чорноморського флоту Росії, отримав суттєве пошкодження. 반면 러시아는 배에 화재가 나서 탄약이 폭발한 게 원인이라고 반박했는데 서방은 우크라이나 말을 좀 더 믿고 있습니다. 침몰한 함선은 흑해 지역을 맡고 있긴 했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결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일단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바르샤바에 있는 우크라이나 피난민 시설입니다. 이 지역 시민단체가 폴란드 정부 지원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안에 들어가 반나절을 살펴봤는데요.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난민 시설은 대형 창고형 할인마트 같았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주말에 쇼핑을 나온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단체 식당에서는 줄을 서서 빵과 감자, 햄 같은 음식을 받아 식사를 합니다. 남자들은 거의가 징집 대상이어서
이곳엔 여성과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건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인데요. 세계 각국에서 온 구호물품이 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큰 아이들을 위한 체육시설도 있고 좀 더 어린 아이들은 자원봉사자들이 돌봐줍니다. З цими дітьми я не знаю, просто ми на цьому місці намагаємося зробити все для того, щоб діти були на даний момент щасливі і змогли якнайшвидше забути про те все, що вони пережили. 하지만 이들 모두는 전쟁을 피해 탈출한 피난민들입니다. Находились Буча, Ирпень, Бородянка, там, где шли очень сильно военные действия. 빼곡하게 간이 침대가 줄지어 있는 곳에서 잠을 자야 할 때 집이 파괴됐고 갈 곳이 없다는 걸 또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수용시설을 거친 난민들만 2만 5천여 명에 달하는데 언제라도 난민들이 늘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끝난다 해도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They will still wait a couple of months to see if is it really safe. Sometimes, the house could not exist anymore. 이미 많은 사람들이 유럽 다른 국가의 친척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요즘 니켈, 구리, 시멘트 같은 원자재 가격이 무섭게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 인상의 고통을 중소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원자재 값이 뛰면 대기업 납품 단가도 올라야 하는데 대기업들이 안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럴까요? 김윤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인천 남동공단의 한 도금 공장. 자동차 부품 표면에 구리, 아연, 니켈을 입힙니다. 그런데 이런 금속 가격이 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니켈은 2년 만에 2.9배, 아연과 구리는 2배 올랐습니다. 하지만 원청업체가 주는 납품 단가는 1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진짜 죽지 못하는 짓이에요. 모든 게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는 단가만 안 올라가고.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평균 50%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승분을 모두 반영받은 곳은 전체의 4.6%에 불과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설문 결과 원자재값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49%, 절반이나 됐습니다. 왜 안 올려줬냐고 물었더니 관행적인 단가 동결과 인하라는 답이 73%였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이렇게 들어왔는데 너네 이 단가로 납품 못해? 그럼 옮기겠다. 이거는 강제로 저기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저희 같은 2차 벤더, 3차 벤더들은 납품을 합니다. 그냥. 외국 대기업들은 어떨까? 같은 자동차 회사인 볼보는 하청업체와 계약서에 원자재 값이 오르면 납품 단가도 올리는 조항을 넣습니다. 실제로 오른 만큼 반영해 정산해줬다고 합니다. 외국 기업은 좀 틀리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것을 저희가 요청도 안 하는데 미리, 그러니까 후에 반영을 해서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주거든요. 외국은 그런 문화가 일반적이라고 봐도 돼요? 네, 계약서에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원자재 값이 오르면 납품 단가도 자동으로 올려주는 납품 단가 연동제는 2008년 처음 논의가 시작됐지만 아직도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절름발이 정책이다. 내 편만 보는 외눈박이다. 정치권에서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면서 실제로 쓴 말들입니다. 장애인들이 비하와 모욕을 하는 표현이라며 이런 말을 쓴 정치인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는데 1년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양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참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상대편을 신체장애나 정신장애에 비유하는 일, 정치권에선 흔한 일입니다. SNS나 논평에서도 내 편만 챙기는 외눈박이 대통령, 갈팡질팡 정신분열적 또는 정신분열적 외교, 꿀먹은 벙어리, 툭하면 장애인 비하 표현을 썼습니다.
장애인 5명이 이런 발언을 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내가 왜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태어났을까 하는 자괴감마저도 들었습니다. 소송을 당한 6명의 국회의원들 하나같이 장애인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외눈박이나 정신분열 같은 말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이지 장애인 비하가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외눈박이, 정신분열 같은 말은 장애인을 낮춰 부르고 혐오를 부를 수 있는 표현이 맞다고 일축했습니다. 무의식적인 언어 습관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강화한다고 지적하면서 더구나 국회의원의 발언은 그 영향이 크다고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판결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장애인 개인을 모욕한 건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인권을 얘기하고 앞으로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나라인지 서글픈 마음입니다. 작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시작된 이번 소송은 딱 1년 걸렸습니다. 법정에 나오거나 소송을 낸 장애인들에게 사과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이산화탄소보다 80배나 강력한 온실 효과를 내는 가스가 있습니다. 바로 메탄입니다. 주로 가축을 키우고 거름을 뿌리는 농촌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취재 결과 서울 도심에서도 많은 양의 메탄이 검출되는 곳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LNG를 태울 때 메탄이 발생하는데 이게 새고 있는 겁니다. 기후환경팀 현인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친환경 전기차에 메탄 측정 장비를 싣고 출발했습니다. 달릴 때 이쪽으로 이제 공기가 유입이 되거든요. 메탄은 온실 효과, 즉 대기 중에 열을 가두는 능력이 이산화탄소보다 80배나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서울의 생활하수 처리 시설인 강서구 서남 물재생센터 주변입니다. 갑자기 메탄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이 주변은? 포집을 해서 에너지원으로 쓰긴 쓰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대로 포집이 되지 못한 일부가 이렇게 날아오는 걸로. 메탄 농도 최대 2만 ppb. 서울의 대기 중 평균 농도가 2,000 ppb 정도니까 평균치를 10배가량 웃도는 고농도 메탄이 측정됐습니다. 한강을 따라 조금 더 상류로 가면 당인리 발전소가 나옵니다. 이곳의 메탄 농도는 최고 15,000 ppb. 대기 중 평균값을 7배나 초과했습니다. 당일리 발전소는 LNG 기반의 화력 발전을 하기 때문에 주 성분인 메탄이 누출됐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도심 대로변의 상황은 어떨까? 올라갑니다. 19,000. 천연가스 버스의 배기구에서 고농도 메탄이 관측됐고 대형 건물에서도 메탄이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강남대로와 한강대로는 8,000 ppb. 붉은색 점으로 표시된 지역은 모두 고농도 메탄이 관측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메탄은 연간 2,800만 톤. 농업과 축산 부분이 1,200만 톤으로 가장 많지만 탄류, 즉 줄줄 새는 메탄이 450만 톤에 달합니다. 전체 메탄 배출량의 16%나 됩니다. 휘발유든 CNG든 LNG든 땅속에서 나는 화석연료라는 건 동일하다는 거죠. 전기로 빨리 바꾸는 것이 친환경을 빨리 갈 수 있는. 국제사회는 이산화탄소에 이어 메탄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버스도 서둘러 전기차로 전환하고 대형 건물과 시설에서 누출되는 메탄부터 잡는 게 시급합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북한이 ICBM 추가 발사든 핵실험이든 강도 높은 도발을 할 거란 우려 속에 도발의 유력한 날짜로 거론돼 온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오늘 평양에선 조금 전부터 불꽃놀이 등 대규모 야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일단은 자축하는 분위기 정도로 보이고 북한 외교관도 핵실험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추측하지 말라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도발의 시점이 미뤄졌을 뿐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곽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일성 광장에 모인 수천 명의 학생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광장 곳곳엔 태양절을 기념하는 조형물이 가득합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 110주년을 맞은 평양의 모습입니다.
저녁 7시부터 본행사가 시작된 가운데 축하기념 대공연과 대규모 불꽃놀이가 연이어 펼쳐졌습니다. 지난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북한이 이번 태양절을 즈음해서도 추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우려됐지만 아직까지는 축제에 조력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미국 뉴욕에서 MBC 특파원을 만난 북한 유엔 대표부 관계자는 핵실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일단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태양절 110주년 즈음해서 조만간 있을 거란 얘기가 있어서요. 북한은 김정은 집권 10주년과 맞물린 이번 태양절은 아파트 건설 등 치적 과시에 집중하면서 군사 도발의 시점은 저울질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열흘 뒤인 오는 25일에 맞는 조선인민군 창군 90주년이 군사적 의미가 큰 만큼 대규모 열병식 등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4월 15일 김일성 생일 계기뿐만 아니라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등 계기에도 열병식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한국의 새 정부 출범 등에 맞춘 핵실험 가능성도 여전히 우려됩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나흘 전 서울 영등포의 고시원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합동 감식이 끝난 뒤 저희 기자가 고시원 안에 들어가 봤더니 미로 같은 구조에다 화재에 취약한 석고보드로 방을 나눠 놓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시원 안전 기준이 강화되기 전부터 운영된 곳이라서 그런데 서울 시내 고시원 상당수가 같은 상황입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불이 나 2명이 숨진 영등포구 고시원입니다.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갈림길이 나와 왼쪽 복도로 꺾었습니다. 오른쪽에 한 번, 이어 왼쪽에 한 번 복도가 보입니다. 지나쳐서 계속 갔더니 오른편에서 또 다른 복도가 나타납니다. 이 고시원은 제 어깨 너비의 7개 좁은 복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연기까지 가득 찼다면 대피하기 어려웠을 걸로 보입니다. 다중생활시설을 새로 지을 때 통로는 3번 이상 구부러지지 않아야 하고 폭도 1.2m를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불이 난 고시원은 이 같은 기준이 마련되기 훨씬 전에 지어졌습니다. 좀 더 안쪽으로 가니 벽이 온통 새까맣게 그을렸고 천장은 화염을 이기지 못해 내려앉았습니다. 화재가 처음 시작된 방입니다. 침대는 스프링 뼈대만 남았고 타버린 가재 도구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습니다. 녹아서 없어지다시피 한 벽의 표면에 석고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방을 나눈 벽이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겁니다. 석고보드는 열을 가했을 때 10분을 넘어가면 구멍이 생긴다든가 균일이 생긴다든가. 석고보드는 화재가 발생하면 30분 이상 불을 견디기 어려운 준불연성 자재입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는 고시원을 지을 때 불에 강한 벽돌이나 콘크리트 등으로 벽과 기둥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의무 규정이 없을 때 지어진 고시원들은 석고보드를 쓴 곳이 많습니다. 2010년 이전에 영업을 시작해 현행 안전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고시원은 서울 시내 2천여 개, 전체 3곳 중 1곳 꼴입니다. 좁은 방, 좁은 복도, 화재 취약한 곳, 환기, 채광 이런 것이 없는 최후에 주거지는 고시원입니다. 서울시는 시내 고시원들의 화재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특별 소방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감식에서 수집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내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8년이 되는 날이죠.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증거물인 선체는 8년의 시간을 곳곳에 새긴 채 목포 신항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유족들에겐 끔찍한 기억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참사의 이유를 알려줄 마지막 실마리 같은 존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부모들은 가슴이 찢기는 고통에도 선체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단원고등학교 2학년 7반 고 정동수 군의 아버지를 따라서 그날의 기억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서 진상규명 부서장을 맡고 있는 동수 아빠 정성욱 씨. 진상조사를 위해 수백 차례 나들었던 선체 내부지만 아이들이 있었던 공간만큼은 익숙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 지금 이 객실, 이 객실은 잠수사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방 안에서 16명 있다 보니까 다 엉켜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수사들이 안 풀어지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보러 가야지 라고 얘기하면은 좀 풀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곳으로 가면 여전히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겨야 합니다. 지금 이 공간은 단원고 남학생들이 있던 객실입니다. 뒤를 돌아보시면 바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이 있어요. 이 안에서 아이들은 다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뭐하라고 방송을 했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고 방송을 계속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선장실입니다. 불과 선장실과 조타실은 불과 얼마 안 되죠. 근데 선장은 이 공간에 있다가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하니까 팬티바람으로 탈출을 합니다. 눈앞에 거대한 증거가 있지만 8년이 지나도록 침몰 원인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내인설의 주된 내용이 바로 이 솔밸브입니다. 이 안에 이물질이 껴서 이게 딱 멈춰버린 겁니다. 언제 고착이 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 스테빌라이저가 원래 각도가 20.5도까지밖에 안 돌아갑니다. 근데 세월호가 올라왔을 때는 50.9도가 돌아가 있던 거예요. 그럼 물속에서 100톤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결론이 안 났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잊혀져 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왜 구하지 않은지를 저희들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 때까지는 좀 잊지 않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세월호 기억 공간들이 마련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이 기억 공간들이 갈 곳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윤수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앞에 조성된 기억과 빛이란 이름의 작은 건물.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한 기억 공간입니다. 기억 공간을 만들기 위한 모금에 참여한 이들의 이름이 노란 리본에 적혀 있습니다. 내부엔 희생자들의 사진과 세월호 모형이 있고 과거 삼풍 백화점 사고처럼 수백 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참사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참사가 안 나기 위해서는 정말 안전한 나라가 돼야 되겠다. 기억과 약속들은 처음에 그 마음대로 좀 지켜야 된다라는. 세월호 천막 농성부터 기억 공간까지 노란색 리본은 7년간 광화문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광화문 광장 재배치 공사 때문에 기억 공간은 지난해 광화문을 떠나 서울시의회 앞마당에 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의회가 허락한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 이후의 정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일단 기억 공간을 광화문에 다시 설치하는 것엔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추억하는 공간이 꼭 광화문 광장에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시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광화문 복귀 불가는 물론 천이치를 유지할지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없어진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잊을 것 같아요. 참사 초기부터 있어왔던 진도 팽목항 기억관도 철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도군이 새 여객터미널을 지어야 한다며 근처에 들어서는 새로운 추모 공간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세월호 가족들은 팽목항이 참사의 상징적 장소인 만큼 보존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월호 피해 지원법에 따라 안산에 건립될 4.16 생명안전공원은 오는 9월에야 첫 삽을 뜹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이제 세금 체납자 단속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자동차세나 과태료, 또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 그 대상인데요. 단속 첫날이었던 어젯밤부터 수십 건씩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경찰이 특수카메라가 장착된 시스템으로 지나가는 차량들의 번호판을 판독해 체납액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렇게 적발된 한 차량을 경찰이 멈춰 세웁니다. 과태료를 46건이나 내지 않은 겁니다. 총 46건 있으세요. 총 금액이 223만 5,440원 있으시고요. 속도 위반만 42건에 신호 위반, 교차로 통행 위반, 버스 전용차로 주행까지.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차를 몰 수 없다고 하자 그제서야 밀린 과태료를 냅니다. 같은 방식으로 적발된 고급 SUV 차량 운전자.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게 확인됐는데 낼 수 없다며 버팁니다. 내지 않으면 못해요. 지금은 안 돼요. 과태료 7건을 내지 않은 또 다른 운전자는 오히려 언성을 높이고 지자에 내라고.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번호판을 걷어가겠다고 하자 화를 내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납부가 어려우시면 저희가 번호판을 경시해야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단속 2시간 만에 적발된 차량은 10대. 현장에서 거친 액수만 900만 원이 넘습니다. 음주운전도 동시에 단속했습니다. 술 얼마나 드셨어요? 경찰청과 서울시, 한국도로공사가 처음으로 밀린 과태료와 자동차세, 고속도로 통행료를 걷기 위해 합동 단속에 나선 겁니다. 음주 단속 현장에서도 체납된 차량은 함께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시민분들께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자동차세 체납 액수는 551억 원, 도로공사의 과태료 체납 액수도 2020년만 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어젯밤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2건의 연쇄 방화가 일어나서 한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두 사건 모두 같은 사람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0대 남성이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신길동의 한 상가 앞. 자전거를 타고 온 남성이 건물 앞에서 서성대더니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남성은 20분쯤 지나 밖으로 나왔는데 곧바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뛰어내려와 보니까 저희 건물과 옆 건물 사이에 엄청난 화염이 나와 있어서 4시간 반쯤 뒤인 오늘 새벽 3시쯤 영등포동의 4층짜리 상가 앞에 같은 남성이 또 나타났습니다. 역시 건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이번엔 훨씬 큰 불길이 치솟습니다. 1층 식당에 있던 부탄가스들이 큰 폭발음을 내며 터지고 건물 주변으로 파편까지 날아갑니다. 불은 건물 대부분을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지만 3층에 있던 60대 남성이 빠져나오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고 70대 여성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이 난 건물 앞입니다. 보시다시피 길바닥엔 유리창 파편들이 흐트러져 있고 이렇게 주차돼 있는 오토바이 가죽도 불에 그을려 벗겨졌습니다. 앞서 불이 난 신길동 상가 건물은 곧바로 진화돼 피해가 없었습니다. 두 건물에 불을 지른 사람은 30대 남성. 경찰은 현장 CCTV를 통해 이 남성을 방화범으로 지목한 뒤 화재 현장 근처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돈을 훔치러 식당에 들어갔다가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구체적인 방화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코로나19로 봉쇄가 길어지고 있는 중국 상하이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 번 전해드린 바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 시위의 양상이 공권력에 대한 공개적인 반발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최고 지도부에 대한 불만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항의하는 시민을 방역복을 입은 경찰이 거칠게 끌어냅니다. 손을 들어 저항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경찰들은 범죄자를 체포하듯 시민들을 넘어뜨려 결박합니다. 시위에 나선 사람들은 상하이의 한 임대 아파트 주민들. 시 당국이 이 아파트를 격리시설로 쓰겠다면서 강제 이사를 통보하고 건물을 봉쇄하자 주민들이 들고 일어선 겁니다.
이웃 주민들도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想不到竟然以这样的方式听国歌，已经来了几十辆警车了，武警也来了。 공세가 길어지는 상하이에선 방역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인 리창 상하이 당서기가 봉쇄 지역을 찾았다가 주민의 항의를 받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공개적 항의는 그동안 중국에서는 있을 수 없던 일로 봉쇄 위주의 방역에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은 당국의 검열에 의해 인터넷에서 대부분 삭제되고 있습니다. 市领导走上前去，向大家亲切问好，关切询问近日小区核酸筛查和物资保供情况。 시진핑 주석과 갈등 관계인 상하이 방울로 주룽지 전 총리의 발언 영상이 최근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직접은 말하지 못하는 현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예전 지도자의 입을 빌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我觉得只要我认为有利于党的事情，我就要讲，得到什么后果，我是不计较的。 주룽지 전 총리는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 시도를 반대한 것으로 최근 외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해 선택한 극단적 방역 정책이 오히려 장애물이 된 역설적 상황에 중국 당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1991년 우리나라는 북한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을 했었는데요. 당시 남한과 북한이 유엔 가입을 위해서 치열한 외교전을 펼쳤던 상황이 담겨 있는 외교 문서가 30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서혜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991년 9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 태극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한국과 북한의 동시 가입이 159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된 겁니다. وبذلك أعلن قبول جمهورية كوريا الديمقراطية الشعبية وجمهورية كوريا بعضوية الأمم المتحدة.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아 한국은 남북한이 각각 동시에 가입하길 원한 반면 북한은 단일 의석으로 가입하길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성장한 국력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표결에 참가해 목소리를 내려 한 반면 북한은 하나의 조선이란 틀 아래 한국의 영향력을 막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우방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소련과 중국을 설득하려고 노력했고 그 과정은 외교문서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상옥 당시 외교부 장관은 로가초프 당시 소련 외무차관에게 북한이 유엔 문제에 대해 현실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고 로가초프 차관은 북한 설득은 소련으로서도 어려운 과제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북한도 전방위 외교를 펼쳤습니다. 북한 김영남 당시 외교부장은 리비아를 방문해 한국의 단독 유엔 가입을 반대하는 북한의 입장을 리비아가 지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력에서 밀린 북한은 결국 유엔에 가입 신청서를 따로 제출해 남북한은 동시에 회원국이 됐습니다. 한반도를 40년 이상 지배해오던 냉전 구조가 질적인 변화를 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의 원문은 외교사료관에서 열람할 수 있고 목록과 수록 내용은 외교사료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요즘 배드민턴 국제무대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는 선수죠. 16세트 연속 승리를 거두면서 2주 연속 우승을 노리는 안세영 선수를 손장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주 코리아 오픈 정상에 올랐던 안세영. 32강부터 결승까지 압도적이었습니다. 5경기 동안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무실 세트 행진은 이번 주 광주 마스터스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첫날부터 오늘 8강전까지 3경기를 모두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끝냈습니다. 많아진 게 좀 보이기도 하고 이제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럴수록 제가 더 잘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행복한 날라를 지금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국가대표로 선발돼 배드민턴 천재소녀로 이름을 알린 안세영. 안녕하세요. 저는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안세영입니다. 도쿄올림픽 8강 탈락 이후 더 강해졌습니다. 올림픽 이후 출전한 9차례 국제대회에서
6번 결승에 진출해 4번 정상에 올랐고 월드투어 시리즈의 모든 등급별 대회 우승도 경험했습니다. 100대회, 300, 500대회, 750, 1000 이렇게 우승을 해보는 게 제 목표자, 꿈인데 다 우승을 해서 이제 50% 정도는 달성한 것 같아서 남은 건 세계선수권과 아시안게임,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꼭 넘어야 할 천적이 있습니다. 상대 전적 6전 6패를 기록 중인 중국의 천이페입니다. 대진표상 결승에 진출해야 만나는 만큼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제대로 서력할 계획입니다. 다른 선수들이 천이페 이기는 걸 많이 이제는 봐왔기 때문에 이번 대회도 붙게 된다면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의 아들이 맨유 12세 이하 유소년 팀에서 뛰고 있는데요. 골 세리머니라 아빠랑 똑같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다시 싱그러운 봄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퇴근길 무렵 중부 내륙 곳곳으로는 비도 내렸지만 금세 그쳤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집에만 머무르기에는 아까운 날씨가 되겠는데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내내 화창하겠고요.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활동하는 낮 시간대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서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19도, 대구 등 남부지방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일요일인 모레는 날이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함이 감돌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2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더 커지겠습니다. 체온 조절하기에 좋은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중부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또 일요일인 모레까지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가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자세한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 8도, 춘천과 안동 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낮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19도, 대구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고요. 기온은 갈수록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